시작.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 지방직 9급 지방세법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자, 일단 여러분들한테 첨부된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기출문제 분석이 있고, 두 번째 이제 기출문제 해설이 있는데, 기출문제 분석 잠깐 보시면은, 자, 일단 뭐 전체적으로 법별 출제 범위를 보면 지방세 기본법 6문항, 그리고 지방세 징수법 2문항 해서 지방세 기본법 징수법에서 8문항 나왔고, 그리고 지방세법에서 이제 세목별로 10문항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한 문항만 나오면 좋겠는데, 지방세 특례제한법 총칙에, 그리고 이제 자격농민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 개별 감면 규정도 하나가 나와가지고 뭐 상당히 좀 어렵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난이도를 보자 그러면 제가 중간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상을 4문항으로 넣었는데 이제 18번 문항 중으로 넣었는데 이것도 상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상 수준 5문항, 중수중 9문항, 하수중 6문항 정도로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지방직 시험 보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웠고 어이없었던 그런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그 형식이 보통 이제 틀린 것을 고르시오가 대부분이고 옳은 것을 고르시오가 뭐 한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뭐 지난번에도 한번 지방세법에서 11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었는데, 요번에는 옳은 것을 고르시오 11문항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박스형도 옳은 것을 고르시오잖아요. 박스형이 오히려 더 어려운 거지. 걔네가 4문항이 나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가 15문항이 나오는 아주 이례적인 그런 출제가 있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는 뭐 5문항밖에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 문제 풀기도 힘들고 내가 해설 달기도 힘들고, 어쨌건 출제위원들이 요번에 무슨 작성을 하고 이렇게 출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뭐 크게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가답안 확인하셔가지고 채점 전부 다 해봤을 것이고, 자, 그래서 그 뒤에 총평 나와 있는데요. 총평 자체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어쨌건 뭐 전체적으로 뭐 어려웠어요. 어려워가지고 시험 본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문제지도 보내고 채점해가지고 성적도 얘기하고, 그리고 뭐 어려웠다 하소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어려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일단 제가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국가직 시험이든 지방직 시험이든 시험을 보고 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의 그 현장감을 잊기 전에 6시 정도면 모든 선생님들이 가답안 해설 다 올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 와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시험 본 당일날은 반드시 저녁 6시부터 여러분들이 오늘 현장감 있게 시험을 봤던 그 기억을 잊지 말고 그 100문제에 대한 리뷰, 뭐 농담삼아 말하지만 고해성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학교를 다니든 직장을 다니든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 간에 조금 경험 있는 사람들의 경륜, 짬밥 이런 것들 있죠. 경험 있는 사람의 경륜, 짬밥 이런 것들은 어떤 경륜, 짬밥일 것 같아? 경험 있는 사람의 경험, 짬밥. 얘네들은 앞에 어떤 말이 숨겨져 있어. 여기 숨겨져 있는 말이 뭐냐면 실패한 또는 실수한. 그러니까 경험이 많고 짬밥이 많은 사람들은 잘 실수를 안 하죠. 여러분들보다 능숙하지. 그리고 뭔가 굉장히 지혜롭고 알맞게 여러 가지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는 원동력이 뭐냐면 과거부터 막 고속도로를 달려가면서 계속해서 승승장구했던 그런 경험이 아니라 지나오면서 자신들도 미숙했었던 때에 실수하고 실패했던 그런 경험과 기억이 또 다른 실수를 안 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경험이며 경륜이며 짬밥이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잘 봐서 합격을 하든 이 시험을 잘 못 봐서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든 여러분들은 이 시험의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현장감 있었던 그 시험의 기억을 잊기 전에 여러분들의 실수와 실패를 정확히 곱씹어 보면서 여러분들의 경험과 경륜을 쌓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명확한 기억과 반성과 원인을 분석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발전되거나 향상될 수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오늘 봤던 시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동영상 강의를 들어가면서 리뷰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이게 첫 번째 얘기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뭐 시험이 어려워가지고 다들 울상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축구 경기를 했어. 그런데 아이씨 오늘 축구 시합했는데 비가 와서 졌어. 야, 비가 나한테만 오냐? 비가 나한테만 와? 우리 팀, 나, 상대방, 다른 선수들에게도 모두 오는 거 아니에요? 비가 오게 되면 경기가 나만 불편한 게 아니라 땅도 질고 모든 선수들이 다 어려운데 그 상황에서 이기고 지고가
판가름 나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기고 지고는 판가름 난다. 누구에 의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체 근육 열심히 단련하고 열심히 훈련한 자들은 비가 오면 훈련하지 않은 자들보다 훨씬 더 월등한 실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비가 오면 이 선수의 실력은 줄어들겠지만 다른 선수들의 실력이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열심히 훈련한 사람은 비가 오고 땅이 질고 악조건 하에서는 훨씬 더 그 노력과 훈련에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오늘 위로해 주려고 한 말이 뭐냐면 오늘 지방세법 시험은 85점이 100점이라고 생각해라. 즉 여러분들이 오늘 맞은 점수에다가 플러스 3개 더 맞은 걸로 일반적 시험에서의 점수를 판단하면 아마 거의 비슷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 그래가지고서 지방세법 평균이 15점 내려간다는 건 아니야. 희한하게 이게 통계를 따져보게 된다 그러면 시험이 대단히 쉽다 그래도 커트가 쉽게 내려가진 않고요.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도 커트가 쉽게 많이 내려가지는 않고 시험이 굉장히 쉬웠다 그래도 커트가 그렇게 쉽게 올라가지도 않아. 이게 평균의 오류라는 거야. 우리가 체감하는 평균과 실질적인 데이터상의 평균은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게 이제 경제적으로도 경제학적으로도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효과거든. 그러니까 실질적인 커트가 어떻게 되든 간에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오늘의 점수는 플러스 3문제 정도 더 맞춘 걸로 판단해가지고 여러분들의 통상적 노력의 결과를 판단해 보세요. 자, 이렇게 어려운 시험에서는 시험 문제가 쉽다 그러면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이 오히려 더 많이 맞게 돼. 쉬우니까. 그런데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공부한 친구들은 속어법을 써서라도 맞아요. 그런데 공부 안 한 친구들은 절대로 맞출 수가 없어. 오히려 오늘 시험 문제가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시험 문제가 오히려 열심히 노력한 자들에게는 훨씬 더 변별력이 있는 그런 시험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렵고 말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쉬움을 가지거나 투덜거리지 말고 이렇게 어렵고 안 어렵고 간에 내가 맞출 수 있었는데 틀린 문제가 있었는가, 내가 분명히 공부한 건데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서 누락한 문제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곱씹어 보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험과 경륜, 짬밥을 쌓아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할 얘기는 뭐냐면요. 어려웠어. 만약에 합격하면 모르겠는데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국세지방세가 이렇게 지엽적으로 어렵게 나오더라. 이상한 지문서까지 나오더라. 해가지고 다음 시험에는 시험 공부의 학습 범위를 대단히 많이 늘리는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똑같이 공부합니다. 저도 지엽적인 부분의 문제가 나왔든 말든 저는 똑같이 강의할 거예요. 설사 제 강의 범위에 시험 문제 출제된 게 포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는 똑같이 강의할 거야. 내가 강의하는 범위에서는 10년 동안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8년은 내 강의 안에서 다 나올 것이고 1, 2년 정도는 내가 강의하지 않는 부분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도 한 2지문 정도는 내가 설명하지 않는 부분에서 나왔어. 그런 부분을 도대체 왜 설명해야 되고 그런 부분까지 설명하게 되면 우리의 수업의 시간과 범위는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공부를 해도 맞추기 힘든 부분들이고, 따라서 여러분들은 내가 3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반드시 경험과 경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성공한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실수한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니 오늘 여러분들이 시행했던 시험에 대한 결과를 곱씹어 보며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경륜과 경력을 쌓아라. 두 번째, 이게 시험 문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누가 더 안 좋게 되느냐, 노력하지 않은 자에게 그게 더 큰 핸디캡이 됩니다. 따라서 상황이 안 좋은 것을 핑계대지 마라.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노력한 자가 훨씬 더 빛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시험 문제가 비록 이렇게 지엽적이고 어렵게 나왔다 하여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기준 범위를 과다하게 넓히거나 변동시키지 마라. 우리는 항상 고정된 범위, 우리가 해야 될 범위 내에서만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그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되거나 그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되지 않더라도 속어법으로 풀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애들도 당연히 다 틀리거나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시험의 효율성과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알겠죠? 자, 그런 3가지의 얘기 정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잘 알아들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제 구체적인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건 시험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어쨌건 여러분들 오늘 지방직 시험 본 것이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공직 시험에 이제 한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국가직 보고 지방직 보고 이제 이 결과를 기다려서 둘 중에 하나 또는 이관왕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면 상당히 좋겠고,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쨌건 다음 또 의연하게 또 일어나서 다음 국가직 시험을 또 준비하는 이제 그런 루틴으로 여러분들은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실패하고 내년에 국가직 9급을 준비한다 그러면 조금 더 여러분들은 단단해지고 강해졌겠지. 경륜과 경험과 짬밥이 올라가 있겠죠.
그렇지 않고 시험에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우울하게 무너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시험 또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러다가 허송세월 두세 달 보내면 또 여러분들의 실력은 이미 바닥으로 가 있어. 기분도 심정도 의욕도 실력도 바닥으로 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뭔가 결론이 나오는 시점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열정적으로 판단해서 의욕적으로 움직여야 그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는 미래가 있는 것이다. 알겠죠? 항상 이렇게 뭔가의 사건이 있고 이벤트가 있고 결과물이 나오고 노력의 결정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냉철하게 스스로에게 유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객관적으로 열정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세요. 자, 1번부터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체감한 것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틀려야 했느냐, 반드시 그렇게 꼭 틀려야 했느냐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시험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일 것이냐면 물론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고 동형 모의고사를 실강 수업에 나와서 내가 지도하는 바에 따라서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고 틀리고 점수를 받아본 다음에 그 자리에서 그것을 피드백해보고 OMR 카드 작성해보고 이렇게 한 친구들. 이러한 친구들은 시험이 이렇게 어렵거나 말거나 크게 성적의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한국사, 국어, 영어에 대한 시험들을 많이 봐왔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이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에 구현되는지를 십수년간 봐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시험장에서 문제의 난이도에 따른 당황이 그렇게 크지 않단 말이지. 그리고 국세만 하더라도 우리가 통상 국세는 한 1년 공부하잖아. 한 1년 공부하기 때문에 1년 동안 공부했던 그 짬밥, 그 회독들이 어쨌건 시험장에서의 문제의 변형률에 그렇게 당황하지 않게 만들 수 있어. 그런데 지방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상 2개월 준비하는 거예요. 통상 2개월 준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동형 모의고사를 보면서 내가 공부한 원조문과 내가 다룬 지문의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실질적으로 아는 건데 판단하지 못해가지고 틀린 경험들을 동형 모의고사에서 여러 번 경험을 해봐야 그래야지 실전 시험에서 아는 것을 틀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변형률의 적용 능력이 생기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알기만 하고 내가 아는 것을 변형해서 문제를 냈을 때 그것을 실제 긴장되는 시험장에서 내가 아는 것과 연결시켜가지고 점수로 이어지게 만드는 그런 경험이 부족한 거야. 그 경험을 동형 모의고사에서 충분히 실수해보고 충분히 경험해보고 그리고 나서 시험장에 들어갔었다면 훨씬 나았을 텐데 성적 잘 못 받은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규 커리큘럼을 단단하게 거치고 그리고 동형 모의고사라는 실제 시뮬레이션을 가정한 이제 그러한 시험에 응시해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경험해보고 내가 아는데 틀린 것이 있구나, 내가 아는데 표현을 바꾸면 모르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보완하는 절차를 거쳤어? 그걸 거쳤는데 시험 점수가 잘 못 나왔다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뭔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과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자꾸 검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리와 편의와 쉬움을 목표로 자꾸 변형시킨단 말이지. 여러분들의 공부 방식을. 그렇다 보니까 동형 모의고사를 시간제 가지고 OMR 카드 작성하면서 앞에서 답안지 걷어가는 상황이 아닌 혼자서 집에서 푸는 거야. 한 문제 푸는 거야. 20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푸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답을 맞춰보는 거야. 편안하게. 이렇게 했던 사람이 긴장 상태에서의 시간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처음 경험해 보는데 고작 2달 공부한 지방세법이 그게 어떻게 적응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항상 말하지만 시험장에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은 하나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서 시험장에 들어가야 그래야지 우리가 목표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건데 공부 자체를 조금 편안하게 강사들이 선생님들이 제시하는 그런 정확한 툴에 따르지 않고 나만의 변형된 툴에 의해 가지고 편안함과 편리함과 편의적인 그런 부분들을 조금 추가하다 보면 당연히 그와 관련된 핸디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핸디캡을 여러분들이 이번에 여실하게 느꼈을 거라 생각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도전을 하게 된다 그러면 반드시 그 도전에 응당한 어떠한 예상하지 못한 상황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견고한 준비를 루틴대로 정석으로 그렇게 준비해서 그 도전에 임하시길 바랄게요. 정석이 아닌 길, 정도가 아닌 길을 갈 때는 반드시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희생하는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살면서 계속해서 그 눈앞에 보이는 편안한 길을 감에 의해서 희생되는
그런 선택의 대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내가 편안함을 선택했을 때 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항상 얘기하잖아. 본질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편안함과 편리함과 여러분들의 효율성은 반드시 본질을 훼손한다. 본질을 훼손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훼손되는 본질이 어떠한 크기인지를 잘 판단해서 편리함을 추구하지 말든가 편리함과 편의성을 추구했다면 이 본질의 훼손을 감수하거나 하는 그런 선택을 끊임없이 해가면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노력의 질을 향상시키길 바랄게요. 잘 보세요. 반드시 내가 틀릴 수밖에 없었나. 자, 1번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 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이 지문은 출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 지문이고요. 이 지문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비과세 규정이 있어요. 그 비과세 규정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 청산 등과 관련해 가지고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등기 등록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이 출자자 자연인들이 법인 설립해놓고 법인 다 망하게 만들어 온 다음에 도망간 거 아니야. 법인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법원이 행정 업무상 이 법인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이 법인의 소멸등기, 정리등기, 청산등기를 이제 등기소에다가 촉탁하게 된다 그러면 그 등기 등록을 하는 자가 법원이라 그래가지고 법원한테 납세의무 물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등록면허세 당연히 공적기관이 공적 목적으로 망가진 법인 청산시키는 거니까 얘 비과세자 그런 얘기예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원의 촉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회사 문 닫는 법인 등기의 촉탁이 아니라 법인의 자본금 출자금의 납입이라든지 증자 출자 전환 등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이라면 이것은 법원의 촉탁이라 할지라도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비과세 규정의 예외라서 사실 얘네들은 일반적인 자본금 출자금 납입 증자 출자 전환이 아니라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것에 대한 예외상이란 말이죠. 근데 출제자들은 꼭 이거를 과세되는 대상으로 3번이나 출제한 적이 있어요. 이 얘기까지 문제풀이할 때 설명을 했잖아요. 따라서 얘는 당연히 이것을 알던 모르던 당연히 등록면허세가 과세가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과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동차 등록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가 사용 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등록제를 납세지로 한다. 이건 뭐 등록면허세 납세지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등록면허세 납세지의 예외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을 우리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본 적은 있는데 어쨌건 상식적으로 당연히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등록지일 텐데 등록지와 실질적 사용 본거지가 다를 경우에는 실질적 사용 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라는 예외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틀린 것이고, 자, 선박이든 자동차든 뭐 항공기든 이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옛날 취득세 과세표준 규정과 동일하다 그랬죠. 그래서 납세자가 신고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하되 만약에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때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그래서 신고한 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다. 옛날 취득세 과표 규정이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하며 등록자의 신고가액으로는 할 수 없다. 틀린 거죠. 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표준 세율의 100분지 80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없지. 이것을 답으로 썼다는 얘기는 어차피 이번 시험은 합격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규정은 지방세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는 어려운 문제지만 어쨌건 당연히 법인의 출자금을 증자시키게 되면 영리법인은 0.4%, 비영리법인은 0.2%,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이것이 외부에서 돈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본의 전입으로 인한 증자라 그러면 걔들은 0.1%. 당연히 부과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옳은 것을 고르는 난이도가 있지만 틀릴 문제가 절대 아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문제. 지방세 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뭐 하수준의 문제죠. 처분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 청구를 할 때에는 뭐 이의신청도 마찬가지고 심판 청구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불법 청구는 며칠 이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는 거죠. 맞는 지문. 두 번째,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대해서 이놈들이 불채택을 했어? 감히 나한테 불채택을 해? 불채택을 왜 하냐? 이의신청, 심판 청구 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은 불복 청구를 할 수 없는 예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틀리게 되는 거죠. 너무 쉬운 문제지 이거는. 이의신청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가족들이 대리인이 될 수 있고 1,000만 원 이상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이 대리인이 되어야 하고. 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면 얘들은 행정의 공식성에 의해서 불가변력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재결정 스스로도 이것을 번복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죠. 하지만 한번 결정을 내렸는데 여기에 단순 오기나 계산착오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납세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서 당연히 틀린 것은 고칠 수 있는 거지. 불가변력의 예외 당연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 하수준의 문제다. 자, 3번 문제.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대한 설명. 자, 그래서 얘는 국세에서도 공부했고 지방세에서도 얘기했고 특별히 찝어가지고 문제풀이에서도 얘기했고 동형보육에서도 됐던 그런 지문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 정지사유, 정지사유 그리고 소멸시효가 중단되면은 중단되다가 납부기간 지나면 그때부터는 징수권 행사가 단절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되는 중단의 사유. 그리고 이러한 채권자 대위 소송 또는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과세관청이 납세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중간에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당연히 징수권 행사하면 안 되겠죠. 정지되는 거야. 하지만 남소 방지 규정, 이 권리자가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소송은 반드시 승소를 해야지 기각되거나 각하되거나 중간에 취하하면 시효 정지의 효력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잖아. 소멸시효를 연장시키기 위해서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뒀다 그랬죠.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봤던 그런 오답노트에 들어가 있을 법한 그러한 규정입니다. 당연히 틀리면 안 되는 거지. 얘도 하수준의 문제. 자, 4번 문제.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 뭐 지방소비세는 양도 많지 않고 어려워봤자인데 진짜 어렵게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 지방소비세, 지방세법에 규정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해가지고 갑자기 국세인 부가가치세 내용을 끌어다가 문제를 내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어려운 문제고 올해도 지방소득세는 국세를 공부하지 않으면 풀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지방세만 공부한 친구들은 거의 풀기 힘들었던 그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하수준의 쉬운 문제지. 내가 이 말을 여러분들 지방세 강의할 때 한 20번은 한 것 같아.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떨어져서 과세할 수 없고 부과를 하던 결정을 하던 신고를 하던 납부를 하던 경정을 하던 무조건 합쳐진 금액으로 움직인다. 얘들은 분리될 수 없는 샴쌍둥이다. 그래서 항상 합쳐진 금액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뭐 합쳐진 금액으로 신고, 납부, 경정, 환급해야 한다. 얘는 옳은 걸 고르는 문제지만 이것이 완전하게 맞다라는 것을 이 지문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여야 합니다. 알겠죠? 자, 부가가치세법 제58조 2항인지 뭔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를 징수한 세관장이 납세무자야? 세관장이 이 부가가치 납세무자예요? 특별징수 의무자지. 부가가치세 납세무자 아니 지방소비세 납세무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지 세관장과 세무상은 특별징수 의무자가 되는 거죠. 지방소비세 과세표준은 내가 뭐 산시까지 적어줬잖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다가 공제 감면세액 빼고 가산세까지 더한 그 금액이 이제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 그 과세표준에 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가산세를 더하지 아니한 세액이라고 해서 당연히 대놓고 틀린 것들이고 지방소비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까요? 아니면 얘는 부가가치세의 일부이기 때문에 국세인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할까요? 당연히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해야 되겠죠? 이런 규정은 없는 거지. 그래서 지방소비세 문제도 상당히 하수준의 쉬운 문제였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을 계속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옳은 것을 고르라는 것뿐이야. 여기까지는. 자, 5번.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하수에 대한 특정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지는 채수공,
채수공은 지하수를 이렇게 끌어내는 그러한 구멍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 채수공이 소지하는 장소가 납세지가 되는 것이고, 컨테이너에 대한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당연히 그 컨테이너로 인해서 부두가 막 손상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걷어가는 세금이기 때문에 얘들은 당연히 그 부두 소재지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맞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발전용 수건 뭐건 간에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 원자력 말고는 전부 다 50% 범위에서 가감하는 표준세율이죠. 그렇죠? 화력 원자력 아니니까 맞는 질문.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자, 특정 시설을 얼마큼 썼는지 어떻게 알아? 특정 자원을 얼마큼 썼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 얼마큼 썼는지 몰라도 알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얘네들은 가만히 있으면 재산세와 함께 보통징수하는 거지만, 특정 시설분, 특정 자원분은 지들이 사용한 만큼 신고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징수가 아니라 신고 납부 지방세예요. 다만 특정 자원분 중 지하수에 대해서는 보통징수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을 뿐이지, 원칙적 보통징수는 소방분만 보통징수고 나머지 특정 시설분 자원분은 얘는 신고 납부잖아. 그렇죠? 다 배웠던 내용 전혀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런데 얘를 보통징수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틀리게 되는 거죠. 얘는 내가 중수준으로 판단했지만 공부를 하고 우리의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면 얘도 어려울 거 없는 하수준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은 아이씨 지문을 보면 알겠는데 시험장에서는 왜 몰랐지? 이거 아니야. 왜 모르긴 왜 몰라. 내가 준비하지 않은 지문이 튀어나왔을 때 그것을 내가 아는 것과 머릿속으로 연결시키는 내 머릿속에 해당 규정의 방으로 그 규정을 집어넣어서 판단하는 그 연습이 안 됐으니까 이것을 시험장에서 뭔 소리인지 모르고 틀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다음번에 어떠한 도전이든 간에 실질적인 이러한 테이스팅을 하는 도전이라 그러면 그 도전하는 그 상황을 가정해서 공부를 해야지, 내가 편안하게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안다 그래서 결과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6번. 지방세 법령상 재산세 과세 기준을 현재 납세 의무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이제 자녀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기 전에 6월 1일이 된 거예요. 그러면 6월 1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는 돌아가신 망자이기 때문에 망자한테 고의서 보낼 수는 없고 이 망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고의서를 보내야 되는데, 이 법정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누가 얼마큼 상속받는지 누가 어떤 재산 상속받는지 모르잖아. 모르니까 주된 상속인에게 고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주된 상속인이 이거 내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니다 그러면 신고해.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서 네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다라고 신고해. 안 그러면 지분이 가장 많은 자 또는 지분이 같다 그러면 연장자, 나이가 가장 많은 자에게 네가 다 가지고 있는 걸로 가정해서 고지할 거니까 그렇게 고지받고 싶지 않으면 네가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 소유권 현황 신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그런데 그중 나이가 가장 적은 사람 아니지. 왜 막내한테 책임을 지워? 첫째한테 책임을 지워야지. 그렇죠? 두 번째, 신탁재산. 이거는 뭐 노래를 부르는 거죠. 재산세,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얘는 신탁회사인 수탁자가 납세무자가 아니라 위탁자가 납세무자이고, 위탁자가 납세무자인데 그 재산을 수탁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수탁자는 물적 납세 의무를 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얘는 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만약에 이 질문을 위탁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자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맞겠지. 하지만 얘는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를 수탁자로 표현한 것이니까 당연히 틀린 거죠.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고요.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대요. 그러면 재산세는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으면 비과세야. 하지만 6월 1일 현재 국가 등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 있지만 이미 6월 1일 전에 민간과 매매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민간이 어차피 내가 잔금 치러 살 거니까 지가 무상으로 쓰고 있대. 그럼 이것은 명의는 국가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가 효용을 보고 있는 부동산이야? 이것을 사기로 한 매수계약자가 효용을 보고 있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6월 1일 현재 국가 등 소유를 할지라도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가 되며 누가 납세물을 줘? 매도계약자는 국가예요. 국가지자체 등 매수계약자가 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매도계약자란 말만 들어도 매도계약자란 말이 우리 지방세법에 안 나오잖아. 매수계약자만 나오잖아. 그래서 당연히 틀린 건 줄 알아야 되겠고. 자, 채무자 회수 및 파산하거나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 이후에 파산 종결의 결정까지 파산 정리가 되고 있는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파산 주체가 누구든지 간에 공부상 이름 있는 놈한테 고의선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이것도 상당히 강조한 부분. 파산 재단, 파산 주체가 누구든 간에 어쨌건 공부상 소유자에게 6월 1일 소유자에게 고의선을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게 맞는 것이고, 나머지는 보자마자 틀린 내용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죠. 옳은 것을 고르라. 이것만 어려운 거야.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자, 지방세 기본 법령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를 오회하고 60일만 체크했다 그러면 이것을 맞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이 전자송달의 적용과 철회에 있어서 그런 말 한 거 기억나요? 국세는 전산 처리가 상당히 빨리 이루어지는지 얘들은 다음 날부터 적용되거나 철회되고,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전산 처리가 조금 늦게 되는지 다음 달부터 적용되거나 철회된다라고 있잖아. 그래서 얘는 지금 철회 신청 의제 규정이에요. 철회 신청 의제 규정인데 언제부터 철회된 걸로 보는 거야. 무조건 전자송달은 적용하던 철회하던 다음 달부터 명확한 규정으로 본다 그러면 다음 달 1일부터. 알겠죠? 그래서 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철회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얘도 역시 다음 달 1일부터 철회된 것으로 보는 거죠. 틀린 거. 자, 얘는 내가 상으로 쳐놓은 게 뭐냐면 이런 부분에서 실수할 수 있고, 뭐 이런 걸 굳이 이런 규정 우리가 뭐하러 봐. 당연한 건데, 세무공무원한테 교부하라 그러면 지자체 장이 교부해? 도에서 도청에서 교부해? 그 지방자치단체 장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시킬 거 아니야. 교부하라고 집에 가서. 그리고 도라 그러면 시군에다가 위임할 거 아니에요. 걔네가 전부 다 하부 조직을 통해서 송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을 없어도 되는 규정 두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게 맞는 지문. 그 다음에 연대납세 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돈 달란 서류는 한 자에게 보내는 거야? 모두에게 각각 다 보내야 되는 거야? 모두에게 각각 다 보내야 되는 거죠. 국세도 공부했고 지방세도 공부했는데 만약에 이 옳은 것은에 대해서 3번을 답으로 찍은 사람이 혹시나 있다면 그 사람은 국세나 지방세 그동안 공부해왔던 것에 대한 공부 방식과 자기가 그 공부를 해오고 내 인생을 건 시험에 대한 도전에 대한 그 투입의 질과 방식과 태도를 대단히 되돌아봐야 된다. 알겠죠? 이건 절대로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야. 송달받아야 할 주소가 국 외에 있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사유죠. 서류의 주요 내용 공고하면 공고하자마자 송달된 걸로 봐? 공고하면 공고하자마자 온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봐? 그게 아니라 얘는 뭐야? 14일이 지나면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14일 규정도 당연히 이 지문만 보고 떠올라야 되는 것이다. 자, 이 규정을 우리가 알거나 모르거나 어쨌건 틀린 것 세 가지가 명확한 그러한 소거법에 의해서 충분히 정확히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뭐 요것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생각이 좀 나지 않았다 그러면 헷갈릴 수 있겠지만 어쨌건 틀릴 문제는 아닌 거죠. 자, 8번 문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 문제도 하수준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에 대해서는 국세와는 달리 굉장히 심플하다 그랬지. 근데 이제 국세를 공부한 친구들은 조금 쉬운데 지방세를 공부한 친구들도 당연히 맞을 수 있어. 지방세만 공부한 친구들도 당연히 맞을 수 있는데 국세를 공부한 친구들이 조금 더 맞추기가 유리한 지문이 요거예요. 생각을 해봐. 이게 소득과세 금지라는 것은 어떤 시점 기준으로? 납세 의무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성립된 이후에 입법, 개정되거나 아니면 관행의 변경이 일어난 것을 가지고 이미 성립된 납세 의무에다가 소급해서 적용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얘는 지방세 관계법의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새로운 해석, 여기에 새로운 해석이 있는 거야. 즉 해석의 변경이 있었던 거죠.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에 따라서 과세할 수 없어? 얘를 뭐라고 그래요? 부진정 소급이라고 그러지. 이미 성립된 납세 의무에 대해서 성립 후에 변동된 내용들을 소급할 수는 없지만 성립되기 전에 변경되거나 입법 개정된 것은 얘들은 아직까지 성립되지 않은 납세 의무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있다라는 부진정 소급은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를 과세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틀린 겁니다. 이것은 부진정 소급은 허용될 수 없다는 얘기니까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근거과세 원칙. 얘는 기업회계 존중이라 해서 기업회계 땜빵이라 해서 기업회계 땜빵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다면 기업회계 기준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강조했어.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7가지 중에서 한 서너 가지 강조한 것 중에 이거 하나 아니에요. 무조건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런 것들이 나온다. 틀렸고. 자, 얘는 이제 실질과세 원칙.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적용한다. 얘를 명의자라고 하면 틀리게 하는 것만 주의하면 된다고 그랬죠? 얘는 맞는 질문이고.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잖아. 이 8번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못 풀 문제 양심상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그러면 이 8번 문제까지만 풀어도 꽈락은 일단 넘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풀었던 것만 보더라도. 알겠죠? 자, 9번 문제.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지방소득세 출제자가 조금 약간 뭐 너무한 측면이 있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지방소득세에서 지방소득세 본 규정을 두지 않고 법인세법, 소득세법을 준용한 규정들을 막 문제를 낸 거야. 그래서 국세 시험을 보려고 국세 준비한 친구들한테는 그래도 꽤 많이 여러 친구들이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인데 국세를 공부하지 않고 지방세만 공부한 친구들한테는 풀기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문제가 될 겁니다. 자, 내국 법인의 각사업무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법인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은 2월 공제된다? 자, 일단 세액 감면세액은 2월 되지 않고 소멸되고 세액 공제 중에서도 재손실세액 공제는 2월 되지 않고 소멸되기 때문에 공제 감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걸로 보기 때문에 걔들의 중복 적용 시 순서가 있는 거잖아. 국세 공부한 친구들은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2월 되지 않고 얘들은 소멸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이제 지방소득세에서 과세기간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지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즉 지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지방세법에 규정이 없어. 그러면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뭐냐? 법인세법은 뭐야?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대로, 규정이 없다 그러면 신고하고, 신고도 안 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고,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언제야?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만약에 죽거나 떠나면 사망일 또는 출국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죠. 그런데 얘들은 출국한 날에 전날까지로 한다 해서 틀리게 했던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얘는 2월 된다 그래서 틀린 것이고, 그래서 내가 국세 공부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이게 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소득세 확정 신고 기한이 원래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지만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에 속한 날의 말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수세 신고 기간까지,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 납부하고 다음날 나가라라는 측면에서 출국일 전날까지라고 그랬지. 확정 신고 기한이. 그런데 과세기간은 출국일까지야. 그래서 과세기간을 출국일 전날까지로 하는 거 주의하고 출국하는 자의 소득세 확정 신고 기한을 출국일까지라고 하는 거 주의하라 했잖아. 둘이 반대라고. 그 문제가 지방소득세에서 나온 거예요. 과세기간은 출국일까지, 그 과세기간에 대한 출국하는 자의 확정 신고 기한은 출국일 전날까지야. 그 국세에서도 애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규정도 없는 지방세법에서 소득세법을 준용한 규정으로서 국세 규정까지 보내가지고 낸 아주 괴팍한 문제죠.
이런 것들은 뭐 상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법인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지로 하되 이제 국세 같은 경우는 그냥 본점 소재지에서 전부 다 납세지로 판단하게 되지만 지방세는 밥그릇들이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법인의 사업장이 여러 지역에 걸쳐 둘 이상 있다든지 연결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 각각의 사업장 소재를 납세지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안분 신고 납입해야지. 안분. 그런데 그거 안분 안 하면 안분 안 하고 그냥 한 군데도 다 납부하면 얘는 납부환급 환급 가산금도 지방세 환급가산금도 안 주고 가산세는 또 물리고 하는 최악의 제재를 가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랬죠. 당연히 맞는 질문. 비영리 내국법인의 법인 지방소득은 이제 우리 뭐 국세 배운 사람들 이제 법인 종류별 납세 의무의 범위에서 청산소득은 비영리 외국자 들어가면 납세 의무가 없잖아. 그래서 비영리 법인은 청산소득의 납세 의무는 없고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각사소득 금액 그리고 토지 등 양도소득 금액 여기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 있다라는 거 국세 공부한 친구들은 무지하게 쉽게 판단했을 것이고 국세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 됐을 겁니다. 근데 어쨌건 국세를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것들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3번 지문은 법인이 사업장이 둘 이상이거나 연결법인의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마다 지자체에다가 신고해야 되는 것은 배웠잖아. 그래서 국세 공부하지 않았다 하여 반드시 틀려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알고 모르고 공부를 하고 말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이 세법이라는 법률 규정에 학습의 질, 판단할 수 있는 내 공부의 수준의 질을 잘 판단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요 기출해설을 여러분들이 해왔던 노력과 결과물을 잘 투영해가지고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투입에 대한 산출물의 질이야. 똑같은 심부름 시켜도 심부름의 질이 달라. 똑같은 아르바이트를 채용해도 아르바이트생들의 서비스의 질이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생에 대해서 투입하고 있는 공부가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여러분들 노력의 질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자, 10번 문제. 지방세 징수법 두 문제 나왔는데 뭐 나올 만한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체납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판상의 가압류 가처분 재산 이거는 국세든 지방세든 역대 지방세 징수법 국세 징수법 최고 비출 지문이라고 맨날 말했죠. 가압류 가처분이 있거나 말거나 체납 처분은 한다야. 우리 갈 길은 간다. 알겠죠? 그래서 체납 처분할 수 있다? 틀렸고 할 수 없다. 뭐야 얘는? PPT를 잘못 만들었네? 체납 처분을 할 수 없다 해서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해서 틀린 지문이에요. 체납 처분을 한다야. 체납 처분을 한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조금 지엽적인 거라 가지고 내가 지방세 얘기할 때는 대부분 다 이제 국세를 듣고 오기 국세기원법, 국세기수법을 공부했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요 디테일까지는 지방세법에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국세 공부한 친구들은 뭐 알 거예요. 어쨌건 얘는 조금 지엽적인 부분.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체납자가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과수원을 이제 과세관청이 압류한 거야. 하지만 그 압류에서 나중에 매각하기 전까지 이 과수원 소유자인 체납자가 만약에 사용수익을 했다면 이 사용수익하는 과수원에서 발생한 이러한 과실들은 당연히 이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용수익하는 이 과수원에서 과실이 수취가 되는데 과일 따낼 때마다 이것도 우리 거야 라고 뺏어가면 누가 과일 농사 짓냐고. 그런데 얘가 사용수익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압류의 원인이 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드디어 매각해. 매각을 했다면 여러 명의 입찰자 중 최고가 입찰자에게 낙찰시켜서 걔한테 소유권이 이전되겠죠. 그래서 그 소유권, 그 권리가 매각을 통해 가지고 그 권리가 이전되는 시점이 있었는데 요때 그 과수원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과일들이야. 그럼 얘는 아직까지 익지 않아 가지고 따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매각돼 가지고 제3자에게 권리가 이전될 시점이라고요. 그러면 이 과일도 아직까지 수취하지 않았지만 거두어들이지 않았지만 우리가 농사지어 가지고 사용수익에 의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매각되더라도 이것을 매수한 자가 나중에 수취할 때 우리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야? 아니면 얘는
압류의 효력이 그대로 미치는 거야. 얘는 압류의 효력이 그대로 미쳐야지. 따라서 사용수익 재산에서 발생한 천연과실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권리가 이전되는 시점까지 수취되지 않은, 거두어들이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외한다. 그런데 권리를,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거두어들이지 아니한 천연과실, 아직까지 매각되어서 이전될 때까지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덜 익은 과일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그럼 나중에 매각되고 나서도 그것 따낼 때 체납자가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천연과실은 그 매각되어서 권리가 이전되는 시점까지 수취된 과실에 한정하는 것이지, 수취되지 않은 미수취분, 거두어들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그대로 미쳐서 사용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규정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규정일 수 있겠죠. 그래서 틀린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거죠. 거두어들이지 않은 것들은. 그 다음에 체납자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중지 중단돼야 돼, 승계되는 거니까 속행돼야 돼. 계속 진행해야죠. 이 지문이 어렵다고 쳐. 그런데 이걸 몰라?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인해서 승계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 승계된 지방세는 소유권이 이전됐기 때문에 압류를 포함한 모든 권리가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지, 당연 포괄 승계되는 것이지, 뭔가의 집행이 정지되거나 중단되거나 새로이 이행되는 게 아니다. 그냥 피상속인의 납세 의무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들은 상속인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얘들은 계속 진행해야 되는 거죠. 그죠? 당연히 맞는 질문. 체납자와 그 동거 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연료는 절대적 압류 금지야, 조건부 압류 금지야? 절대적 압류 금지죠. 그런데 이 표현은 절대적 압류 금지야, 조건부 압류 금지야? 표현은 조건부 압류 금지죠. 그래서 틀린 거. 어떤 경우에도 압류할 수 없는 절대적 압류 금지 재산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물론 조금 난해한 지문이 포함되어 있었더라도 역시 틀릴 문제는 아니지. 틀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틀려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 그렇죠? 자, 11번.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가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자동차세가 과세가 되는 자동차는 우리가 승용차로 타고 다니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차량이죠. 플러스 바퀴 달린 중장비도 포함된다는 말 기억나요? 그래서 우리 자동차 등록사업소에다가는 자동차만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바퀴 달린 중장비 같은 것들도 같이 등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에 대해서 이 자동차세가 부과가 되는 거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동차세에다가 뭐가 부과가 돼? 지방교육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 트럭, 이런 것들이 바퀴 달린 중장비지. 이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거야. 왜? 자동차세로 이미 과세가 되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도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래도 지금 우리가 시험장에서 우리의 생각을 끌어내기 좀 어려운 질문. 자, 그래서 뭐 몰랐다고 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교육 투자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법 및 지방세 감면 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에 지방교육세율을 그 표준세율의 100분지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내가 지방교육세의 7가지 세목에 대해서 각 지방교육세의 본세들에 대한 특징들을 다 알려줬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자동차는 제외하고, 자동차 등은 제외하고,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세액의 20%가 아니라 구취득세는 지방교육세가 안 붙었기 때문에 구취득세를 뺀 취득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0%가 지방교육세라고 그랬고, 그리고 레저세 같은 경우는 본세가 일정 세율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세도 조정할 수 없는 일정 세율이라고 그랬고,
담배 소비세에 붙는 지방교육세는 담배 소비세가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세도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랬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부는 제외되는 거고, 그리고 주민세 같은 경우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10%가 아니라 25%고 해서 지방교육세 본세 7가지에 대한 하나하나의 주의해야 될 특징들을 몇 번을 설명했어. 그거 설명한 게 다 나왔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얘는 가감할 수 없는 것이고, 3번에 주민세 같은 경우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는 100분지 20이 아니라 25잖아. 100분지 20은 취득세, 재산세, 등록물세밖에 없잖아. 그리고 담배 소비세와 함께 지방교육세 신고할 때는 지방교육세에 대해서도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거잖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옳은 걸 고르는 문제를 할지라도 4번이 답이다라는 거 역시 쉽게 알 수 있어야 될 그런 문제라 생각이 듭니다. 자, 12번 담배 소비세.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나가지고서는 여러분들 뭐 채팅방이라든지 아니면 내 카페라든지 아니면 저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담배 소비세에 또 선생님이 실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뭔가 봤더니 이거야, 이거. 담배 소비세의 담배 종류별 세율 같은 것들 공부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또 그게 또 나온 거야. 그것도 얼마다라고 세율이 나온 게 아니라 뭐가 뭐보다 높다 낮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엽관련이라는 것은 제일 비싼 거야. 이게 담배 잎사귀, 실제 담배 잎사귀를 가져다가 이게 말아가지고 피는 거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생고기 같은 개념이지, 고기로 치자 그러면. 그런데 다른 애들은 이제 뭐 강련이라든지 관련 같은 경우는 그런 담배 잎사귀를 막 말리고 막 자르고 해가지고 뭐 한 뭐 육포라든지 무슨 뭐 그 소세지 같은 거고, 이 엽관련이 잎사귀 그대로 피는 그전 생고기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더 비싼 거겠지. 그래가지고 얘가 1g당 얘가 103원인가 그러고, 나도 오늘 알았어. 나도 얘가 쟤들보다 비싸다는 건 알았어도 얼마인지 몰랐는데, 얼마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파이프 담배와 강력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똑같아. 1g당 얘는 36원이야. 그런데 뭐가 중요해. 어쨌건 뭐 이게 더 비싼 건데 몰랐다고 쳐 이것을. 그런데 지금 요 3번, 다른 건 몰라도 3번은 알아야지. 3번은 무조건 맞다는 걸 알아야지. 뭐 일단 첫 번째는 지방세법의 모든 기장의무 불이행은 뭐라 그랬어? 다 10% 가산세라고 그랬잖아. 이게 레저세든 자동차세든 주행분 자동차세든 무슨 뭐 담배 소비세든 뭐 지방소득세든 기장하지 않아가지고 가해지는 모든 제재들은 전부 다 10%라고 그랬잖아. 그걸로 연결해도 되고, 이 담배 소비세의 가산세는 일반 가산세와 부당 가산세가 있는데, 일반 가산세는 10%, 부당 가산세는 30%인데 이게 일반 가산세 중에서 부당스러운 이름을 가진 데가 하나 있는데 그게 거짓이라 그랬잖아, 거짓. 근데 우선 담배는 하얀색이니까 하얀 거짓말이다 그래가지고 얘는 사실과 다르게라는 의미로서 거짓이란 이름이지만 30%가 아니라 10%라고 그랬잖아. 이거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몰라도. 그런 얘는 이 어이없는 지문이 나왔다 할지라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지. 그렇죠? 이게 맞는 게 확실하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맞다라는 생각을 못할 거 아니야. 틀리다라는 생각도 못하겠지만. 하지만 이것은 맞다라는 생각을 하는 잘 배운 부분 중 하나잖아. 그러면 얘는 여러분들의 선지에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지. 그죠? 얘는 반출 신고를 할 때는요, 과세 반출만 신고하는 거야? 반출된 건 모두 신고하는 거야? 반출된 거 다 신고하라 그랬죠. 반출된 게 미납세 반출이든 면세든 과세 반출이든 다 신고해야지 얘가 반출한 게 과세가 되는 건지 아닌지 유보가 되는 건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얘도 과정마다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고, 재주장 있는 담배가 공매, 경매 또는 파생처 등에 따라 환가되거나 재주장 또는 보세구경에서 소비되거나, 이걸 뭐라고 그래? 반출 의제 두 가지잖아. 반출 의제 두 가지. 그런데 반출한 것을 보지 않는다 그래서 틀린 거지. 반출 의제 두 가지를 모르는 것도 공부를 대단히 안 한 거잖아요. 당연히 알고 있는 거, 당연히 알고 있는 거, 당연히 알고 있는 거, 제일 잘 알아야 되는 거. 이상한 게 나왔지만 얘는 이 12번 문제의 정답에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13번 문제. 지방세 특례 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문제는 얘가 뭐 시행 규칙은 아니고 시행령이긴 해. 그런데 우리가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출제를 한다 그러면 총칙과 보칙만 공부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총칙 보칙의 세부 절차 시행령을 내는 건 좀 너무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 치고
어쨌든 얘는 이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우리가 그동안 어느 부분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거지 지자체장의 직권으로도 아니고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얻을 시간도 없다. 여기에 포인트였는데, 그렇게 지방세 감면할 때는 그 피해를 받은 자가 언제까지 신청하냐면 2개월 이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받아가지고 급해 죽겠는데 2개월 이내가 말이 돼요. 얘는 30일 이내에 이러한 감면을 신청하는 거다라고 해서 이게 틀린 규정이에요. 설사 이게 지역적인 거라서 몰랐다 쳐. 그런데 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너무 좋은데, 재정 여건이 너무 좋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감면을 조금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 근데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을 위해서 감면을 적용해 주기 힘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방세 감면과 관련해서 행안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특례 정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거 아니야.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은 틀릴 수가 없는 지문이죠. 그리고 내가 기출 플러스와 동형 모의고사에서 이 두 가지 지문이 시험 문제에 의미 없이 빈번하게 나와서 아예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했어. 의미 없이 내가 암기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정리를 했어. 그래서 얘들 정비 결과는 여러분들 기출 플러스라든지 동형 모의고사 보면 여러분들 필기한 거 있을 거예요. 정비 결과는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이고, 그리고 추정금액, 실적에 대한 추정금액 보고는 얘는 지방의회에 제출한다. 그래서 정비 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한다 그러면 틀리고, 추정금액, 실적에 대한 추정금액 보고를 행안부 장관에 제출한다 그러면 틀리다라고 오답 노트에 적으라고 했었어. 둘 다. 그래서 얘 둘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소지는 없고 암기를 통해서 오답 노트에 있는 걸 가지고 정비 결과, 행안부 장관, 추정금액 보고, 지방의회,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3번과 4번이 맞는 지문이다라고 판단했다면 당연히 2번 지문은 응당 그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수치가 들어간 애매한 1번 지문을 답으로 소거법으로 풀 수 있었겠죠. 물론 어려운 지문이야. 상이야, 상. 틀려도 이건 뭐 할 수 없어. 틀려도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영리하게 공부하고 영리하게 문제 판단했다면 꼭 틀려야 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 3번과 4번은 내가 주구장창 강조했고 2번은 응당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1번을 잘 모르겠는데 1번은 일정한 수치가 들어간 것이니 만약에 틀렸다면 1번이 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험 문제의 해결 판단은 할 수 있었겠지. 그렇죠? 자, 어쨌건 당연히 어려운 문제는 맞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자, 14번 문제. 주민세. 자, 주민세 사업소분은 옛날 균등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거. 그래서 사업소에 대해서 기본세율 적용해서 부과되는 거에다가 사업장 연면적에 대해서 일정한 연면적 세율 적용해가지고 부과가 되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사업소분이지 종업원분도 아닌데 무슨 뭐 종업원수가 왜 나와. 설사 종업원분이랄지라도 종업원의 급여 총액이 과세표준이 되지 종업원 수가 되는 건 아니죠. 당연히 틀렸어. 자, 그런데 2번 질문. 아씨, 너무 어려워. 모르는데 3번 질문. 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인 사업소 연면적은 당연히 과세 대상의 건축물인데 종업원들을 위해서 기숙사와 사택 제공해줬는데 이게 과세 대상이 되는 세목이 있습니까? 국세든 지방세든 종합부동산세든 재산세든 기숙사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거나 과세라는 게 있어? 없잖아. 그럼 얘네들은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납세 의무 확정일에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종업원분 면세점이 얼마야? 2억 원이라는 거 우리 본 적 있어? 2억 원이라는 거? 종업원분 면세점은 원규정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라고 하고 있어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300만 원이고 여기다가 50을 곱한 금액은 1억 5천인 거죠. 그래서 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 금액이 12개월치 1억 5천 이하인 경우에는 없는 걸로 본다. 그래서 2억 원이라는 기준은 없잖아, 우리 주민세에서.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틀린 거. 그래서 2번 지문을 소거법을 통해서 답으로 유추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2번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사업소분의 기본 세율은 얘는 이 자본 금액에 따라서 자본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얘들이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나눠져. 그런데 얘가 이 자본 금액이 40억 원이면요. 뭐 10억에서 50억 사이인가 그래가지고 이거 10만 원에 해당하는 거, 10만 원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여기다가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더해가지고 과세해야 되는데 연면적이 300제곱미터니까 뭐야? 330제곱미터 이하는 사업소분 면세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연면적에 대한 부분은 없고 여기에 대한 10만 원만 과세가 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공부하지 말자 그랬잖아. 그래서 얘들은 이것이 만약에 뭐 맞는 지문 틀린 지문으로 나와가지고 여러 개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 세부적으로 안 한 부분이니까 할 수 없어. 그 부분은 틀 수밖에 없지만 얘는 소거법을 통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상수준의 어려운 문제임은 맞아. 하지만 반드시 역시 틀려야 되는 문제는 아니다. 1, 3, 4번은 우리가 충분히 했던 공부를 통해서 제거해낼 수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질문이 되겠죠. 자, 이런 것 지방세 기본법에서 내가 여러분한테 강조했던 세 가지 과세권자 구분 그리고 징수방법. 징수방법은 다른 세목들을 통해 가지고 나왔었죠 또. 그리고 또 뭐야? 세율.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다 나왔어. 그래서 세율, 화력, 원자력 빼고는 조정할 수 없다. 그리고 뒤에서 세율 조정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아까는 80% 범위 내에서 가감하다 뭐 이런 말도 나왔고, 그리고 아까 지역자원시설세 보통지수 신고납부 나왔잖아. 그리고 과세권자도 역시 나오잖아. 그래서 그 세 가지는 우리가 견고하게 준비를 해두면 그 세 가지 전부 다 또는 일부는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 문제풀이에서 첫 번째로 정리한 내용이 그 세 가지예요. 그 세 가지만 탄탄해도 이번에 오늘 우리가 본 시험에 선언 문제 정도는 상당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질문들이 속해 있었던 거죠. 얘는 그냥 뭐 보세요. 얘는 도구세니까 당연히 특별시 세목에는 없는 것이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그냥 얘들은 광역 기초구분 없이 전부 다 포함되는 거고, 지방교육세는 뭐야?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라는 목적세는 광역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세목이기 때문에 시군의 세목에는 없죠. 얘는 도나 특별시 광역시에만 있는 거죠. 그렇죠? 광역시 군지역은 인천광역시는 광역시인데 옹진군 이런 데, 옹진군, 강화군 이런 데들은 군이야 또. 그럴 경우에는 그 광역시를 뭘로 보는 거야? 도로 봐가지고 과세권자에 구분을 한다. 이것도 주석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던 이미 기출문제에서도 나왔었던 그러한 지문이었죠. 공부했던 지문. 그래서 얘는 아주 쉽게 3번을 정답으로 찍을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이것도 하수준의 문제. 국세 공부한 사람들은 더 쉬울 것이고 지방세만 공부했더라도 다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 관계법에 해당 지방세 세목에 포함되는 것이고, 납부세액 신고 당시에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있어가지고 지금 소송 중이니까 아버지 재산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상속재산에 포함 안 시켰을 거 아니야. 근데 나중에 우리가 승소돼가지고 이게 우리 재산이 돼버린 거야. 그럼 당초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았지만 그게 우리 잘못이야? 부득이한 사유죠. 그래서 걔네들은 과소신고가산세 부과하지 않는 거 당연히 이 두 가지가 맞는 거죠. 그런데 납세 의무자가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무조건 뭐야? 과소신고든 무신고든 40%의 부정가산세죠. 20% 틀렸고, 지방세 감면한다 그래가지고 가산세까지 함께 감면돼? 아니잖아. 본세가 감면되는 것을 원인으로 해서는 잘못해서 붙는 가산세는 감면되지 아니한다. 이거 내가 오답 노트에 이렇게 써서 집어넣으라고 말까지 한 지문이야. 알겠죠? 그래서 당연히 기역과 리을이 옳은 거, 니은과 디귿이 틀린 겁니다.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이제 그러한 문제에 해당하죠. 지방세 징수법상 징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얘도 2, 3, 4번 안 읽어보고 옳은 문제지만, 옳은 것은 옳은 문제지만 1번이라는 짧고 명확한 지문만 보고도 여러분들은 1번 정답 찍고 갈 수 있어야 돼. 납세 고지서의 납부기한은 법률에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30일 이내로 정할 수 있고, 독촉장 급하니까 20일 이내로 정하는 거 국세 지방세 공통적인 내용이죠. 그냥 이게 맞는 거야 그게.
그런데 징수유예를 했다면 징수유예 만료일까지는 징수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기간이니까 징수유예 만료일에 다음 날부터 고지 보내야지. 고지서 보내는 것 자체가 징수권 행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틀렸고, 상계금지 원칙 반환 불가, 제3자 납부 반환 불가, 납세자 명의로 납부하기 때문에 제3자가 다시 돌려주세요 못한다 그랬잖아. 그리고 상거래 채권과 조세 채권은 상계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거 우리가 대표적으로 임의적 징수 절차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기억 팍팍 나는 그런 내용이죠. 틀리면 안 되지. 이거는 하수준의 문제. 지방세 법령상 취득세 계산할 때 중과 기준세를 적용하는 것만 모두 고르면 이거는 상수준. 이거 상수준 인정. 이게 왜 상수준 인정이냐면 생각을 해봐요. 이게 세율 적용 특례라 그래가지고 취득세의 세율 적용 특례라 그래가지고 이게 중과 기준세율 적용되는 게 있고요.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하는 게 있고, 두 번째 2%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게 있어요. 얘는 구취득세율과 구등록세율이 합쳐진 현 표준세율에서 2% 구취득세율을 뺀다는 얘기는 뭐야? 얘는 구취득세는 비과세가 되고 비과세가 되고 구등록세만 과세가 되는 형식적 취득에 대한 세율 적용이고, 얘 같은 경우는 취득세 실질과세에 따라서 취득세가 과세가 되는데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거라서 실질적인 취득이라는 등기 등록의 형식이 없더라도 과세하는 간주 취득 같은 거야. 그래서 얘들은 등기 등록이 없는 취득에 대한 실질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이라는 얘기죠. 이게 7, 8개가 있어. 이게 7, 8개가 있어. 근데 이 7, 8개 밑에 기타 레저시설 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 해가지고 여기에 또 4, 5개가 있어. 우리는 이걸 공부하지 않았거든. 우리는 이걸 공부하지 않았는데 이게 저기서 상당 부분 나온 거예요. 나는 다음 강의에서도 문제 풀 때, 기출대 쓰니까 기출문제 풀 때 얘기하겠지만 기본 수업에서 당연히 얘기는 또 안 할 거야 당연히. 아니 이거 공부하기도 벅차고 이것이 대표적인 내용이고 이것에 파생되는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을 문제를 왜 내냐고. 어쨌건 쟤네들은 아주 구석진 데서 출제를 해가지고 틀리게 하기 위한 의도로 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부분 틀린 것은 감수해야 된다. 저런 부분에 대한 지엽성까지 감수해야 되는데, 근데 내용을 보면 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사실은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아가지고 저런 지문이 저렇게 나오게 되면 틀릴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 등 사량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취득,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이게 뭐야? 외국으로부터 수입자가 움직일 수 있는 취득세, 과세 등 자산, 차, 기, 항, 선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임차해서 수입한 거야. 임차해서 수입하면은 이 수입자는 내 소유권으로 이전하는 게 아니잖아. 내 게 아니니까 빌린 거잖아. 하지만 임차해서 수입했다 할지라도 얘가 취득한 걸로 보고 얘한테 취득세를 과세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소유권 등기 등록은 없는데 실질적인 취득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과세하는 거니까 중과기준세 적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임차 수입은 결과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차기항선 임차 수입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얘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 자기가 그 재산 승계하면서 소유권 이전을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장기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소유권 취득할 그 물건의 연부 취득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연부 취득을 전제로 한 임차 수입으로 보기 때문에 얘는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함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야. 1번이 아닌 거야. 그래서 연부로 취득한 걸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5년, 10년 수입 임차한 다음에
나중에 얘를 승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할 때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임에도 불구하고 등록 면세가 과세가 되는 그런 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과점주제 취득은 등기 등록 없이 실질적으로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얘 2% 적용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 그래서 얘는 아니고 얘는 2% 적용 맞고. 자, 여신 전문 금융업법, 이런 것들이 조금 애매한 규정이에요. 어려운 규정. 금융리스 중 차량과 건설기계는 어떤 규정을 두고 있냐면, 얘들은 대여시설 이용자 명의로 등기 등록되더라도 취득세 납세무자는 누구야? 시설 대여업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리스 당시에 리스 당시에는 등기 등록은 리스 이용자 명의로 하는 거야. 그런데 취득세는 리스 회사가 납세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리스 자산을 승계해. 리스 이용자가 승계해. 그러면 리스 이용자가 소유권을 승계하기 전에도 원래 리스 이용자 명의로 되었으니까 이에 대해서 등기 등록이 들어가? 안 들어가지. 등기 등록 없이 리스 이용자의 취득세, 구취득세만 과세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2%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이해하면 돼.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기본 수업 준비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해요? 그래서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라 차량을 등록한 대여시설 이용자가 그 리스 회사 시설 대여업자로부터 내가 리스하고 있었던 차량을 승계해서 취득한 거야. 그럴 때는 이미 4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등록세는 나오지 않고 구취득세인 2%만 부담을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대상 규정이고요. 자, 존속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임시건축물로서 취득세 비과세. 그래서 임시건축물이에요 했으니까는 등기 등록 했겠어 안 했겠어? 안 했겠지. 취득세 안 냈겠지. 그런데 얘네들이 임시건축물인데 1년을 초과한 거야. 그럼 뭐라 그래서 과세관청이 너 1년 초과했으니까 취득세 내놔 할 거 아니야. 근데 임시건축물이니까 등기 등록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그러니까 구등록세 뺀 구취득세 2%만 걷어가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2%가 적용되는 거, 얘는 2%가 적용되는 거 맞지만 연부로 취득한 경우에 한정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틀리게 한 이것이 진정한 상수준의 문제. 상수준의 문제라 그래가지고 뭐 좋은 문제라기보다는 상당히 너무너무 지엽적인 이제 그러한 문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내가 자격농민 농지에 대해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개별감면 규정 4가지인가 5가지인가는 찍었는데 그 중에 뭐 이거는 찍었어요. 어떻게 다행히. 그런데 이건 내가 찍었는데 내가 찍어서 이걸 공부하라 그래도 맞추기 힘들 정도로 개별감면 규정을 냈는데 그 안에서도 너무너무 지엽적으로 문제를 낸 거야. 한번 볼게요.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시험 문제를 내려면 자격농민의 자격을 2년이 아니라 뭐 3년이나 1년 이런 걸로 바꿔가지고 내야지.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은 맞는데 이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괜찮아. 그런데 이 자격농민이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해 주려면 그 농지는 도시지역에 있으면 안 돼. 도시지역에 있더라도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이 괜찮은데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이 아닌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농지를 취득해야지. 도시지역의 농지를 취득한다 그러면은 농사 짓는 척하면서 땅값 오르면은 비싸게 팔아먹으려는 투기 목적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는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닌 거예요. 자, 농지를 취득한 본인과 배우자 모두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무슨 부부가 무조건 영농에 같이 종사해야 된다는 일이 있어요? 자격농민의 요건은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자격농민의 요건을 갖추면 감면이 적용된다야. 본인과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자격농민의 요건을 갖추면 그 농지 취득에 대한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야. 당연히 그래야지. 남편은 회사 다니는데 부인이 시골 내려가가지고 농사 질 수 있잖아. 그러면 자격농민으로서 농사 짓기 위해서 농지 취득하는데 감면해줘야지. 남편이 같이 농사 짓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감면 안 해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 부부가 모두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지를 취득일 현재 그 소재지로부터 뭐 일해야 되는 거주하여야 자격농민이 된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가 아니라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명 이상,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9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면, 야, 이 귀농인에 대한 자격농지 감면은요, 내가 여러분들, 이건 두 가지 요건이 있거든 사실은.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는 한 가지 요건만 설명을 했어. 설마 이게 나올 줄 몰랐지. 이거 나오는 수준까지 강의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100개의 감면 규정 다 해야지. 통상적으로 얘네들은, 근데 이거를 틀렸다라고 했던 친구들 중에서는요, 내가 강의한 내용을 잘못 알고 틀렸다고 그런 친구들도 있다. 뭐냐면, 어쨌건 개별 감면 규정 이 정도의 지엽성으로 나오면 나는 커버 못해. 절대로 어떤 선생도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문제를 강의할 수는 없어요. 하다못해 세무사 2차 시험에 지방세법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부분들 커버 못해. 절대로 어떤 시험에서도 이 정도의 지엽성 커버 못한다는 걸 일단 알아두시고, 그나마 내가 지방세 자격농민 감면이라고 찍어놓은 것만 해도 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 물론 내가 찍어서 강의한 내용으로서는 100% 맞출 수 있다는 내용은 아니지만, 귀농인에 대한 거, 일단 자격농민은 2년 이상 그 지역에서 농사 짓던 농민이 농지 취득하면 감면해 주는 거고, 귀농인은 농민은 아니었는데 시골로 귀농해가지고서 농사 지으려고 취득한 농지 등에 대해서는 이제 감면을 해주자는 거예요. 취득세. 그런데 이 귀농인에 대한 감면이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뭐냐면, 선 귀농 후 취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선 취득 후 귀농이 있어. 난 여러분들한테 당연히 대표적 규정이지 예외 규정 뺀 요거만 설명한 거지. 얘는 뭐냐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농지라든지 농업 시설물 같은 것들을 취득하면 요 취득세 50% 감면해 주는 거야. 그런데 이 선취득 후 귀농은 얘는 농지 등 취득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귀농을 해야 되는 거야. 귀농인이 되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3년이고 얘는 60일인 거지. 근데 쟤는 요걸 얘기하는 건데 60일이 아니라 90일 이내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한테 그 문자 온 친구는, 조 3번은 귀농인에 대한 자격농지 감면은 3년인데 90일이라 그래가지고 틀리겠어요. 잘못 판단해서 틀리게 한 건데 어쨌건 틀린 건 잘 찾아내는 거죠. 어쨌건 요 규정 때문에 틀린 건데 어쨌건 뭐 요 규정을 생각해가지고 3년이 아니라 2년이어서 뭐 90일이어서 틀리겠어요. 뭐 어쨌건 뭐 뭐로 가도 뭐 서울만 도착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틀린 것은 잘 판단했네요. 어쨌건 뭐 요 규정을 낸 거야. 너무 지엽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의 취득세를 현금받은 자격농민이 해당 농지를 직접 감면받고 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2년 이상 목적 사용해야 되는데 2년 안 돼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그러면 추징되는 거죠.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2년 이상 사용요건 위배했기 때문에 그 감면된 취득세 추징된다. 4번이 정답. 자, 얘도 뭐 틀려도 할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어려운 상수준의 문제다. 이거는 뭐 세무사들은 다 알아 저거. 왜냐면 우리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 대한 자격농민에 대한 감면 규정은 세무사들은 굉장히 잘 알아요. 이거는 대단히 빈번하게 사용되는 이제 그러한 감면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실무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자들은 쟤네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지. 수험 준비를 할 수 있는 범위도 아닌 거예요. 굉장히 어렵긴 했다. 어쨌건 내가 수업 시간에도 가끔 얘기하지만 나는 진짜 출제자들 책상 위에 이 두 가지 표를 좀 붙여놓자고. 첫 번째 표, 내 자식이 수험생이다. 내 자식이 시험 볼 문제다. 두 번째, 우리 세무직 수험생, 공무원 수험생들은 100문제를 100분 안에 풀어야 된다. 마킹까지.
이 두 가지만 좀 적어놓고 출제를 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내? 어떻게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를 15문제를 내냐고. 지 자식이 시험장 들어가서 시험 봐가지고 인생이 결정되는 시험에 지가 출제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낼 거야? 출제 검토위원회랄자도 지 새끼가 인생을 걸고 나서 1, 2년 공부해가지고 청춘을 바친 시험을 보는 문제를 이딴 식으로 낼 거야 진짜? 아닐 거잖아. 왜 지 자식이 시험 본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할 거면서 남의 자식 시험 봐서 인생을 바치는데 왜 이딴 식으로 내냐고. 제발 그 두 가지의 표를 출제자들 책상에 붙여주기를 인사혁신처에 강력하게 권고하는 바입니다. 진짜 너무한 거야. 자, 마지막 문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소유분 자동차세. 얘도 하수준이다. 하수준.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노래를 부르는 것들이 지문으로 다 나왔죠. 자, 이 자동차세와 재산세는 둘 다 재산세야. 얘는 자동차에 대한 재산세죠. 그런데 자동차세와 재산세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뭐냐면, 재산세는 중간에 소유권이 바뀌던 과세 대상 물건이 바뀌던 그냥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1년치 한 명한테 다 때려버려. 하지만 소유분 자동차세는 그 과세 대상 일수만큼을 전부 다 일할 안분해 가지고 과세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재산세와의 차이. 자, 이거 개별 세목에서 별도로 독촉 없이 체납 처분할 수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납세고지서 보내고 나가지고서는 안 내면 압류한다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해? 이 움직일 수 있는 자동차를 들고 도망가거나 대포차로 팔아버리거나 바지선 태워가지고 외국에다가 밀수출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불안하니까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납세고지서 보내고 나서 납기까지 납부 안 하면 독촉 없이 압류한다라고 개별 세목 규정으로 두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세목이죠.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내가 막 스케줄링까지 해주면서 보여주잖아. 과세 기준일 현재 공매되어서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매수인명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6월 1일, 12월 1일이 된 거야. 그러면 형식상 소유권은 망한 매도인인데 실질적인 매수대금을 납부한 실질적 소유권은 매수인이잖아. 그럼 당연히 누구를 납세무자로 해야 돼? 망한 매도인으로 해야 돼? 돈 많은 매수인으로 해야 돼? 당연히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져야 되겠죠? 이거 오답노트에 수십 번 적으라고 얘기했던, 뭐 수십 번은 뻥이고 한 서너 번 적으라고 했던 이제 그러한 내용이 되는 거죠.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면 진짜 개뻥이야.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 세율은 소유분 자동차세 세율은 표준세율인데 얘는 희한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50%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50%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왜 그런지 그 이유가 맞든 틀리든 내 해석에 의한 설명까지 해줬잖아. 우리 지역에 자동차 보유 대수가 많으면 세수입 들어와서 좋긴 좋은데 우리 수용량을 초과해서 자동차를 우리 지역에서 보유하게 되면은 주차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매연 문제라든지 이런 거 나오는 거니까, 만약에 지자체장이 우리 지역의 자동차 대수가 필요 이상으로 기준치를 넘었었다 그러면 50% 넘게만 거둘 수 있는 그러한 표준세율의 변동폭을 아주 특이하게 정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표준세율은 기억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일정세율, 제한세율, 표준세율에서 표준세율은 두 가지 체크하라고. 뭐? 첫 번째, 재산세는 다른 세목이 없는 말 있잖아. 뭐? 한 번 조례로 조정한 것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된다라는 거. 그리고 소유분 자동차세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50% 가감이 아니라 50%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표준세율에서 주의해야 될 두 가지로 정리하고 오답노트에 숱하게 적었던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죠. 하수준입니다. 그래서 기억과 리을이 틀린 지문이 되겠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체감한 거 물론 당연히 어려웠어요. 옳은 지문 골라내는 거, 내가 비록 답이 아니지만 지엽적인 지문이 섞여 있는 거, 당연히 여러분들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충분히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20문제를 이렇게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어때? 꼭 틀려야만 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이 나올 거예요. 알겠죠? 자, 이 두 달간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노력 투입에 대한 결과가 어찌되었든 완벽하게 100%만큼 내가 투입한 것이 그대로 성과로 나온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물론 부족한 성과를 할지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 지방세법을 잘 봤지만 다른 과목의 문제로 떨어진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반드시 시험을 보고 나면 오늘 자정이 되기 전까지 여러분들의 100문제를 풀이하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분들의 투입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그 실수와
실책과 잘못들을 잘 판단해서 여러분들의 구력과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짬밥, 경륜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반드시 삼아야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어쨌건 뭐 결과는 이제 이미 판결 난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의 세무직 공무원으로서의 한 사이클이 끝난 지금 충분히 여러분들의 지난 시간 분석해보고 반성하고, 그리고 합격을 했으면 정말로 좋겠지만 합격이 설사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냉정하고 열정적으로 그 다음 도전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오늘 하루에 여러분들의 노고의 그런 결과를 잘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건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우리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